전압 전달 특성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잡음 여유가 충분하게 신호를, 특히 디지털 신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논리 게이트를 예로 실제 잡음 여유를 가지고 전압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진 논리 시스템에서 논리값 0 또는 1을 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어떤 값으로 전달하는 게 유리할지를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이나 전류 또는 전하량, 전력량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호를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는데, 전압의 경우는 회로의 특정 지점 내에서 위치 에너지, 즉 전위를 의미를 하고요. 전류는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죠. 자, 그렇다면 전압과 전류 중에 어느 것이 신호를 전달하는 데 유리할까요? 회로가 동작하지 않을 때의 신호를 생각해 봅시다. 신호를 전압으로 정의하게 되면 신호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압의 차는 그대로 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압 자체가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압 자체의 에너지 소모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신호를 전류로 정의하게 되면 물리적인 전하의 이동인 전류는 반드시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로나 더 나아가 시스템에서는 이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전압을 주로 신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압을 신호로 사용하는 반도체 칩에서는 외부 공급 전압 VDD라고 하는 신호선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것과 함께 접지 신호인 GND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 이것을 마이너스 이렇게도 얘기하죠. 3장에서 학습한 논리 게이트에는 not, NAND, NOR, AND, OR, exclusive OR, exclusive NOR 등 복잡한 게이트의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NOT 게이트는 논리값 0을 입력하면 1이 출력되는, 또 1을 입력하면 0이 출력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간단한 논리 게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심볼 자체가 NOT 게이트를 나타내고 있죠. 다른 말로 이것을 인버터라고도 부릅니다. 디지털 논리 시스템의 논리 특성에 따라서 논리 게이트의 대표적인 이 인버터의 전압 전달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확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 전달 특성이란 것은 입력으로 어떤 전압을 가하고 무한한 시간이 흐른 후에 출력 전압을 측정해서 그 수치를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그래프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입력 전압을 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전압 전달 특성입니다. 공급 전압을 VDD라고 할 때 이상적인 인버터의 심볼은 그림 A와 같고요. 이상적인 전압 전달 특성은 B와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바로 이상적인 전압 전달 특성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적인 인버터의 경우는 0에서 2의 VDD 구간에서는 전압값이 논리값이 0으로 인지가 되고요. 따라서 출력은 1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2분의 VDD 구간부터 VDD 구간까지는 1로 논리값을 인지해서 해당되는 출력은 0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0이죠, 이 값이. 예를 들어서 V 이내에 4분의 VDD를 전달해 주게 되면요. 출력은 VDD가 되겠습니다. 근데 Vn에다가 우리가 4분의
3VDD를 전달해 주게 되면 출력은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0과 1을 가르는 이 기준이 되는 곳,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 문턱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2분의 VDD가 바로 논리 문턱 전압이 되겠습니다. 0과 1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로 구현되는 인버터의 전압 전달 특성은 이상적인 인버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실제 인버터는 그림 1-13과 같은 이런 특정 곡선을 갖게 됩니다. 이 특성 곡선의 형태가 이상적인 특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은 인버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버터의 전압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를 보시면 논리 문턱 전압을 우리가 VS라고 하고요. 하이 출력 전압을 VOH, 그 다음에 로우 출력 전압을 VOL, 그 다음에 하이를 입력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입력 전압을 VIH, 로우를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전압을 VIL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값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상적인 논리 문턱 전압과 가까운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논리 문턱 전압 또는 스위칭 전압 VS는 입력과 출력의 값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논리값을 VS보다 낮은 전압은 논리값 0으로 인지가 되고요. VS보다 높은 값은 1로 인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전압 전달 특성 곡선에서 Vout과 Vin이 같은 지점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VS 값이 되겠습니다. 이걸 회로로 나타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0과 1이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죠. 출력 전압과 입력 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낫 게이트를 여러 개를 체인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의 게이트가 연결된 경우 전압 전달 특성 곡선을 한 평면에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인 1번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니다. 먼저 이 1번 게이트의 입력과 출력을 각각 이렇게 그래프의 X축과 Y축에 그려봅니다. 여기 지금 V1과 V2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출력과 입력의 관계를 그려보면 이 F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2번에 해당하는 2번 게이트의 특성 곡선을 평면에 그려보는데요. 자, 보면 여기는 입력이 V2고 출력이 V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력 전압 V2는 현재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Y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V3을 새로운 X축에 그리게 됩니다. V3을. 이때 X와 Y 변수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역함수에 해당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V2와 V3의 역함수 관계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시 V3의 입력을 기준으로 V4의 출력이기 때문에 V3의 기준으로 V4의 출력을 나타내는 이 F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V4가 이미 출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V5를 그리고요.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5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V5의 입력에서 V6의 출력을 나타내는 이런 F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각각의 게이트는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홀스단의 입력 V1, V3, V5는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짝수단 출력은 V2, V4, V6는 Y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수 F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모든 게이트의 특성 공식을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짝수단과 홀수단의 특성 곡선을 겹쳐 놓음으로써 다단 전압 전달 특성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논리값 1과 0에 대한 출력 전압은 각각 얼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게이트를 통과했을 때 0과 1에 대한 해당되는 출력 전압을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우선 그림 1-14A의 낫 게이트에 논리문턱 전압 VS보다 낮은 전압 V1을 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VS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V1에 대한 VS보다 작은 V1을 정의했다고 했을 때 이와 만나는 그 F점의 출력점이 V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V2에서 다시 이의 역함수와 만나는 점이 바로 V3의 출력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2번 게이트의 출력이 됩니다. 다시 V3에서 F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F4, V4의 출력점이 될 거고요. 다시 여기서 역함수를 이용해서 V5 출력점을 나타낼 수가 있고 V5의 출력을 통해서 다시 F그래프의 출력 V6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VS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F함수와 F역함수의 교차점, 왼쪽에 있는 교차점에 점점 수렴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렴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점이 바로 VS보다 낮은 어떤 전압을 넣더라도 최종적으로 출력이 다다르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A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A는 VOL과 VOH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교점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VOL에서 VOH가 만나는 점이 A 교점이 되고요. 아까 C점은 이렇게 VS, 그러니까 논리문턱 전압이 되겠고요. B점은 VOH, VOL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논리문턱 전압보다 큰 값을 입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VOH와 VOL로 점점 수렴하게 되고 VS보다 더 작은 값을 인가하게 되면 VOL과 VOH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논리값 1에 해당하는 출력 전압 VOH를 우리가 보통 아웃풋 하이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리값 0에 대한 출력 전압 VOL을 우리가 아웃풋 로우 볼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낫 게이트를 통과해 출력되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VOL, 가장 큰 값은 VOH가 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F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런 식을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VOH는 FVOL이고요. VOL은 FVOH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력 전압 VIH와 VIL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전압 전달 특성 곡선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특성 곡선에서 기울기가 -1인 2점,
V1과 V2, 그 다음에 V3와 V4를 한번 눈여겨봅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이 되겠죠. 여기서 특성 곡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전압의 이득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입력의 변화에 대한 출력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버터에서는 특성 곡선인 VTC에서 출력이 기울기가 됩니다. 자, 1-16B와 같이 이렇게 안정 구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VOL에서 1, 4의 값이 인버터를 거치게 되면 V2에서 VOH와 같은 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출력이 되죠. 이건 우리가 안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는 인버터의 전압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잡음이 들어오면 출력된 잡음의 크기가 처음 입력 시보다 줄어들게 되고 잡음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결국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C 그림의 경우는 입력값이 V1하고 V3 구간에서 들어오는 입력 구간의 잡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압 이득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잡음은 V4에서 V2 사이의 구간으로 증폭이 됩니다. 이렇게 증폭된 잡음이 여러 단을 거쳐서 점점 증폭되면 결국 논리무턱 전압인 VS를 넘어설 수도 있게 되겠죠. 이렇게 VS를 넘어선 출력은 VOH와 VOL에 수렴하기 때문에 논리값이 뒤집어지므로 논리값이 정의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V1은 이 논리 게이트가 0의 값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이 되고요. 이를 VIH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V3의 경우는 논리 게이트가 1의 값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VIL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가 VIH가 되고요. V3은 VIL이 됩니다. 여기서 IH는 인풋 하이 볼테이지가 되고요. IL은 인풋 로우 볼테이지를 나타냅니다. 1.2.3절 잡음 여유 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칩이 있을 때 칩의 한쪽에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한쪽에서 이 전송선을 거쳐서 다른 쪽에 입력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칩 A에서 수없이 많은 게이트의 출력단을 거친 출력 전압은 결과적으로 1.15에서와 마찬가지로 VOL 혹은 VOH가 되겠죠. 즉 P의 입력단 게이트에는 논리값 1을 인식하는 가장 낮은 전압인 VIH와 0을 인식하는 VIL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요. VOH를 전송했을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섞였을 때 입력 신호에 결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값은 여기 VIH 그 다음에 VOL을 보냈을 때 가장 0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값인 VIL이 전달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구간, 이 VOH와 VIH 사이의 이 여유 구간을 우리가 노이즈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NMH, 그러니까 하이로 인식할 수 있는 노이즈 마진의 경우는 VOH-VIH로 구할 수가 있고요. 로우로 인식할 수 있는 마진 구간 NML을 우리가 구할 때는 IL-O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전달 특성으로부터 잡음 여유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에서 잡음 여유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먼저 이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선을 잘 못 그리니까 오른쪽에다 바로 설명을 할게요.
가장 편한 방법은 일단 우리가 5V를 인가했을 때 나타내는 값이 1V죠.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1V를 인가했을 때 5V가 나온다는 이 교점을 하나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4를 인가했을 때 5V가 나오니까 5V에서 2.4V의 교점을 하나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일 때 1V가 나오죠. 따라서 1V일 때 2.6을 다시 한번 표시를 하고 그 중간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면 이 F 함수의 역함수를 쉽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면요. 교점에서 가장 작은 값 VOL은 바로 1V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5V가 됩니다. 전압이득의 크기가 1보다 더 큰 구간을 표시해 보면 2.4와 2.6 사이의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표시하면 VIL은 2.4가 되고요. VIH는 2.6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마진을 구하는 방법은 VOH에서 VIH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하이의 마진 구간은 5V에서 2.6을 빼면 2.4V고요. 로우의 마진 구간은 IL에서 VOL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2.4에서 1을 빼면 1.4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아날로그 회로는 잡음의 여유가 0입니다. 조금이라도 잡음이 끼어들면 신호가 변하게 돼서 설계 및 구현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반해서 디지털 회로는 온오프의 논리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하고 잡음의 여유가 많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의 전송이 쉽다 어렵다의 개념은 잡음에 대한 여유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은 수의 변환입니다. 1.1절에서 디지털 회로가 이진수 체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 절에서는 이진수 회로 구현을 염두에 두고 이진수 연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덧셈과 뺄셈 연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곱셈은 시프트 레지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9장에서 다룹니다. 이진수 연산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진법인 십진수를 활용을 합니다. 자, R 진법의 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십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주어진 각 R 진수를 식 1.1, 1.1은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기수에 관련된 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단계에서 1의 식을 계산해서 그 값을 십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1.1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110.02를 20진수로 변하는 방법이죠. 자, 소수점 이 위에 값이 1 곱하기 2의 2승 플러스 1 곱하기 2의 1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0승이고요. 소수점 이하가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쳐서 6.25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소수점 윗부분은 우리가 편하게 1, 2, 4, 8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소수점 이하 부분은 뭐 0.5, 0.25, 0.125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이걸 써보면
자, 2분의 1이 0.5가 되겠죠. 소수점 이하의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은 0.25, 그 다음에 8분의 1은 0.125, 그 다음에 16분의 1은 0.0625, 그 다음에 32분의 1은 0.03125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루는 단계는 소수점 이하 5번째까지 보통 많이 다룹니다. 5번째도 거의 나오질 않고요. 4번째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 단계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쉽게 해볼 수 있죠. 이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소수점 두 번째 자릿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0.25만 이렇게 더해 주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윗단계는 1, 2, 4라는 걸 통해서 뭐 1, 1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윗부분은 6이고요. 아랫부분은 0.2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16진수의 10진수 변환입니다. A7B.CD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거는 A 곱하기 16의 자수제곱, 그 다음에 7 곱하기 16의 1승, 그 다음에 B 곱하기 16의 0승, 플러스 C 곱하기 16-1승, 그 다음에 D 곱하기 16-2승입니다. 이거를 다시 중간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계산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10진수로 바꿀 수가 있고요. 소수점 아래의 경우의 수는 이번에도 여기에는 정해준 룰이 있습니다. 0.0625, 그 다음에 0.00390625. 자, 이 두 가지 숫자만 거의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문제는 앞에 더해지는 숫자가 16진수의 경우는 01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10진수의 R진법 변환입니다. 45.16라는 값을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보시면 45 플러스 0.125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앞에 부분을 일단 연산하고 다시 뒷부분을 합쳐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부분은 이렇게 2로 연속 나눈 연산을 통하면 되겠죠. 45 나누기 2에서 목 21을 걷고 나머지 1을 쓰고요. 그 다음에 22를 다시 2로 나눠서 나머지 0. 그 다음에 목을 연속적으로 나눠서 이거는 마지막에 몫이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반대로 이렇게 MSB부터 LSB로 표시해 주시면 되죠.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101101. 그 다음 소점 아랫부분은 곱하기 연산을 하시면 돼요. 0.125, 0.25, 0.5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소수점 이하 방법은 이렇게 곱하기 연산을 합니다. 0.125 곱하기 2는 0.25가 되겠죠. 다시 이거를 0.25 곱하기 2는 0.5가 되고요. 0.5 곱하기 2는 1.0. 자, 이번엔 MSB와 LSB가 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진수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0.001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더하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뭐 이렇게 곱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순서로 외우셔도 된다고 했죠. 0.5, 0.25,
0.125, 0.0625, 0.03125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을 보고 그냥 해당되는 부분에 1을 마킹하고 그 전까지를 0으로 표시하면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소수점 이하 부분이 0.75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0.11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0.5 플러스 0.25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1.3.2절은 보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연산에서는 우리가 보수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수는 말 그대로 보충을 하는 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를테면 3에 대한 10의 보수는 7이고 3에 대한 16의 보수는 13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특히 필셈 연산을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됩니다. 또 이 보수를 사용하게 되면 필셈을 덧셈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기수가 RN 시스템에서 다음에 두 가지 형태의 보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기수가 R인 경우 R의 보수나 R-1의 보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10진수에서는 10과 9의 보수, 2진수에서는 2와 1의 보수, 8진수에서는 8과 7의 보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10의 보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0이 아닌 LSD를 10에서 빼고요. 그 위에 LSD 상위 디지트들은 9에서 빼줍니다. 0이 아닌 LSD 이하의 디지트는 모두 0으로 표시해주면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37 10진수의 10의 보수를 구하는 예입니다. 자, 0이 아닌 LSD인 7을 10에서 빼면 3이 되고요. LSD 상위에 있는 숫자를 각각 3의 1을 9에서 빼면 6, 7, 8이 되겠죠. 따라서 10의 보수는 87.63이 됩니다. 자, 원래의 수와 보수를 더했을 때 이렇게 100점. 그래서 발생하는 캐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수를 계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점이 있는 9의 보수입니다. 9의 보수는 아까와 다르게 모든 디지트를 9에서 빼면 됩니다. 아까는 LSD는 10에서 빼줬지만 9의 보수의 경우는 그냥 모든 디지트를 9로 빼주면 이렇게 87.62가 되고요. 이걸 합쳤을 때 99.99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점이 있는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2의 보수의 경우 최하위 1을 그대로 두고요. 최하위 1보다 상위 비트는 모두 뒤집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맨 뒤에는 그대로 1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11010은 00101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보수는 001.011 이렇게 되죠. 앞에 0은 의미가 없으니까 1.01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역시 더했을 때 이렇게 기본수 캐리가 1 발생하고 나머지 모든 값들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수점이 있는 1의 보수 방법입니다. 자, 소수점이 있는 1의 보수 방법은 모든 디짓을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자, 101011은 010100으로 뒤집으면 되고요. 이걸 모두 합쳐서 연산을 하면 111.111이 되면 1의 보수가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의 연산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 학습을 하겠지만 이진수의 연산은 디지털 가상기 회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뺄셈을 할 때도 앞에서 배웠던 보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덧셈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255 빼기 432를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물론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연산을 하고 부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어린애들이 연산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것을 약간 부담스러워 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부호를 무시하고요. 숫자를 바꾸죠. 위치를 바꿔서 432 빼기 255를 이렇게 쓰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뺄셈 연산을 하죠. 이렇게 연산을 해서 177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최종 결과,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했기 때문에 앞에가 음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177을 이렇게 찾아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자, 이런 계산 방식은 인간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진 이진 연산 회로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죠. 사실 트랜지스터 회로는 논리 합이나 논리 곱 같은 단순한 연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매우 복잡한 연산을 아주 오류 없이 스마트하게 하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진 덧셈 정도를 쉽게 할 수 있고 비트 뒤집기는 NOT 게이트나 exclusive OR 같은 걸 통해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10진수와 2진수의 뺄셈에 대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초점은 2진수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10진수 연산을 참고해서 이 학습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보수와 2의 보수를 활용한 뺄셈 방법을 알고리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P 감수는 그대로 두고 감수를 10의 보수 혹은 2의 보수로 만든 다음에 P 감수에 더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체크하고요. 만약에 캐리가 발생하면 이를 무시하고 1의 결과를 취하고요. 만약에 캐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1의 결과에 10의 보수 혹은 2의 보수를 취하고 앞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에 보호를 찾아준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이겠죠. 자, 10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인데 이번에는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에 있는 P 감수는 그대로 두고요. 감수를 10의 보수를 취합니다. 자, 122에 10의 보수는 878이죠. 자, 이렇게 취한 다음에 덧셈 연산을 합니다. 자, 했더니 1313이 되겠죠. 덧셈을 하면. 이때 캐리가 있기 때문에 캐리는 무시하고요. 나머지 313이 최종 뺄셈의 결과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인데 역시 캐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1011-0101을 뺄셈을 하는데 앞에 있는 1011 P 감수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0101을 2의 보수를 취합니다. 자, 0101을 2의 보수를 취하면 1011이 되고요. 이걸 덧셈을 하면 이렇게 자, 10110이 됩니다. 이때 앞에 캐리는 무시하고 나머지가 최종의 뺄셈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냥 앞에 있는 캐리를 무시하고 바로 나머지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9의 보수와 1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입니다. 자,
p 감수는 그대로 두고 감수의 9의 보수 혹은 1의 보수를 p 감수에 더합니다. 자, 결과를 체크하고요. 만약에 캐리가 발생하면 1의 결과에 LSD에 순환 자리 올림 1을 더하고요. 이 순환 자리 올림이란 거는 자리 캐리어를 최상위 위치에서 최하위로 보내서 덧셈하는 걸 말합니다. 자, 만약 캐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1의 결과에 9의 보수 혹은 1의 보수를 취해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줍니다. 자, 9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에서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에 있는 P감수는 그대로 둔다고 그랬죠? 자, 121을 9의 보수를 취하면 여기는 지금 878로 되어 있는데 877이 돼야 되죠. 교재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쇄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PPT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PPT 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덧셈을 하면 1312가 돼서 앞에 1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얘를 다시 뒤에다가 위치시켜 주고요. 맨 끝에 LSD 자리에 위치시켜 주고 다시 덧셈을 하면 313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 313이 최종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입니다. 2의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2의 보수가 아니고 1의 보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죠.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이건 책에서도 오타가 있네요. 1의 보수를 이용한 겁니다. 자, P감수를 그대로 두고요. 감수의 1의 보수를 P감수에 더하면 캐리가 발생을 합니다. 0101을 1의 보수를 취하면 여기 지금 다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101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계산을 하면 캐리 포함해서 10101이 됩니다. 다시 이거를 이쪽 자리로 이동, LSD 자리로 이동해서 연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011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책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PPT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PPT가 설명이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금 이 PPT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준 건데 이 부분이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앞에서 예제를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예제 1-18번이나 예제 1-20번을 보면 이 자릿수의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 1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보다는 2의 보수를 활용하면 훨씬 뺄셈이 간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컴퓨터가 2의 보수를 이용한 뺄셈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진 음수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부호와 절대값 또는 부호와 절대치라고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맨 앞에 MSB 부분에다가 부호 비트를 하나 두는 거예요. 자, 사인 비트를 하나 두고 나머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4자리지만 맨 앞에가 사인 비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자리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진수가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7까지 표시가 가능해요. 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앞에 사인 비트를 표시하고 음수인 경우는 앞에 사인을 1로 표시해 주면 되는데요.
문제가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가지가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는 1의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의 보수. 자, 1의 보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음수일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음수일 때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요. 1의 보수 방법을 취합니다. 맨 앞에 사인 비트 1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반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개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의 보수 방법은요. 양수의 경우는 어차피 똑같고요. 음수의 경우 1의 보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에 1을 더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보시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똑같이 그냥 0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릿수의 여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2의 보수를 쓰게 되면 자릿수가 한 자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0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이 모조리 0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